환영합니다. 나뭇길 소리입니다. 학창시절 물리나 화학 시간마다 어렵고 복잡한 공식 때문에 눈빛이 흐려졌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과학은 왠지 낯설고 추상적이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이 세계 자체가 바로 과학의 역사입니다. 중력부터 상대성 이론, DNA와 진화론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꾼 7가지 위대한 발견들. 복잡한 방정식 없이 세상의 비밀을 풀어낸 과학자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세상과 삶의 원리를 찾아가는 지적이고 아름다운 여정에 편안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인류사를 바꾼 위대한 과학, 지금 시작합니다. 과학에 의해 그리스 철학이 물러나다. 원자 이론의 뿌리, 고대 그리스. 과학자 제이콥 브로노우스키는 자신의 저서 인간 등정의 발자취에서 이렇게 말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적인 사람은 아주 단순하고 담백한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사회와 개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질문하는 것은 8,000년 전부터 사람이 들어와 살고 최초의 유럽 문명을 꽃피운 그리스에서 시작된 아주 오래된 전통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을 뜻하는 그리스어 피지스에서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을 뜻하는 물리학이라는 명칭을 만들었다. 과학의 발달로 과거의 이론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이론과 가르침은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며 대부분 버려졌다. 그러나 그들의 철학이 거의 200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고대 그리스는 현대 과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어떤 과학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물리적 세계와 우주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뉴턴이 탁월하게 응용한 과학적인 방법도 논리와 이성의 기대므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뉴턴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바로 그 시대에 또 다른 과학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물질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들의 탐험은 수백 년이 흐른 뒤에 결실을 맺었지만 그 뿌리 역시 고대 그리스의 물리학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기원전 500년경 그리스의 철학자 아낙사고라스는 물질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해하며 물질을 반으로 쪼개고 또 쪼개기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했다. 이러한 상상 끝에 그는 물질이 끊임없이 반으로 자랄 수 있다는 이론을 내놓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물질은 무한히 쪼갤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기원전 540년경 페르시아의 침입을 피해 도망쳐온 리디아 피난민들이 에게해의 북쪽 연안에 압데라라는 작은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 기원전 478년경 그곳에 정착한 레오키포스는 아낙사고라스의 주장은 물론 그 이전까지 사람들이 신봉하던 어떤 이론과도 다른 물질론을 주장했다. 레오키포스의 저술은 극히 단편적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그의 제자인 데모크리토스를 통해 전해진 것들 뿐이다. 데모크리토스는 레오키포스의 생각들을 널리 알렸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대한 저서에 레오키포스의 철학과 이론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레오키포스는 단 2가지, 원자와 빈 공간만이 우주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텅 빈 공간 안을 돌아다니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다. 레오키포스는 이와 같은 가상의 물질 조각을 상상하고 이 조각들은 너무 작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조각들이 어떤 수단으로도 자를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안정적이며 변화나 파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를 가지며 영원히 그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조각들은 충돌과 재배열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을 형성한다고 했다. 레오키포스는 이 광대한 우주가 어떠한 기본적인 정체성이나 형태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파괴할 수 없는 물질의 조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물체들이 각각의 개별성을 유지하고 생명체들이 각각의 복잡한 형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단 말인가.
선경지명이 빛나는 레오키포스의 뛰어난 이론은 훗날 다른 철학자들이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소리는 소리의 원자가 공기의 원자와 충돌했다가 귀를 때림으로써 전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는 인간의 영혼도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물론 대부분의 고대 그리스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레오키포스의 원자론과 그것을 응용한 다른 이론들은 추측에 기반한 것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철학일 뿐 과학이 아니었다. 그러나 무려 2400년 후 원자의 구조를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 그의 이론이 다시 등장했다는 점에서 레오키포스의 이론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레오키포스와 아낙사고라스가 활동한 시기를 전후하여 물질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한 다른 철학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인간을 둘러싼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다. 엠페도클레스는 흙, 공기, 불, 물이 기본 물질이라고 최초로 주장했으며 밀레투스의 탈레스는 물이 모든 물질의 기본이라고 생각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모든 유형의 물질과 그 물질의 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 물질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를 근원 물질로 보고 공기가 다른 모든 물질로 변형된다고 말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론을 받아들여 이를 기반으로 물질과 물리적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해 각자의 해석을 덧붙였다. 중세시대까지도 사람들은 사원소론에 매달렸다. 하지만 결국 승리한 것은 레오키포스의 원자 이론이었다. 현대 화학의 초석을 놓은 중세마법.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금을 귀하고 아름다운 물질로 여겨왔다. 또 금은 부패하거나 부식되지 않는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금에 손상을 입히는 산성 물질이나 다른 물질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의 항구적인 성질을 인간에게 그대로 전이하려는 욕망이 퍼지면서 노화를 막기 위한 모든 약물에 금이 기본 성분으로 들어갔다. 의사들은 오래 살고 싶다면 금으로 만든 잔으로 술이나 물을 마시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금에 대한 이러한 욕망으로 인해 기원 후 1세기부터는 연금술이 정식 학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연금술은 그리스 학자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해 지중해 동부 연안 국가들로 퍼져나갔다. 12세기에 이르러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까지 확산되었다. 다른 물질로부터 금을 만들어내는 일은 연금술의 원래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지만 유럽의 여러 의사 겸 연금술사들은 금이 연연하기보다 의약품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약초 등의 원료 물질들로부터 약물 성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증류를 이용해 성분을 분리하는 방법을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13세기 초 피렌체의 테디우스는 알코올 증류액의 양리 효과를 발견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활동한 의사 겸 연금술사 파라켈수스는 수은, 황산, 철, 황산구리 등이 포함된 약 처방을 통해 최초로 의학과 화학을 결합시켰다. 그의 처방은 증기증류법과 함께 그에 필요한 장치들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러한 장치의 발달과 물질을 분해하거나 증류시키려는 노력은 현대 화학의 토대가 되었지만 연금술 자체는 현대 화학의 탄생의 걸림돌이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며 프랜시스 베이컨의 영향으로 과학적 방법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벗어나 경험적 증거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사원소론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 네 가지 물질들도 물질을 이루는 기본 원소들의 결합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2000년 동안 이어진 사원소론이 붕괴되다. 화학이 연금술로부터 독립한 것은 영국의 화학자 로버트 보일이 의심 많은 화학자를 출판하면서부터였다. 그는 이 책에서 흙, 공기, 불, 물을 원소로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런던 왕의 화교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이었던 보일은 광물을 비롯한 다른 물질들을 이루는 기본 원소를 밝혀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했다. 그 결과 불꽃색, 점적 시험, 침전법 등으로 시료의 성분을 검출해 알아내는 정성 분석의 토대를 마련했다. 1662년에 보일은
기체의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일정한 부피의 기체의 압력을 2배로 증가시키면 부피는 반으로 줄어들고 반대로 압력을 반으로 줄이면 부피는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보일의 법칙이다. 이 법칙으로부터 기체는 아주 작은 밀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밀입자는 충분히 큰 빈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이론이 나왔다. 밀입자들 사이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뉴턴 역시 원자에 대해 일정한 힘이 가지고 있으며 서로 그 힘을 주고받는 아주 작은 입자라고 말하며 보일의 밀입자설에 동의했다. 이 개념에 따라 보일은 자신이 제시한 밀입자를 레오키 포스의 원자와 비교하며 레오키 포스의 이론이 옳았다고 주장하며 물질을 무한히 가릴 수 있다는 아낙사고라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 결과 보일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믿어온 4원소론, 즉 우주 만물이 기본적으로 흙, 공기, 불, 물로 이루어졌다는 이론의 반기를 든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스코틀랜드에서 교육을 받은 조지프 블랙은 1750년대부터 공기의 성분에 대한 실험을 시작해 이산화탄소와 질소를 발견했다. 블랙을 선두로 유럽의 여러 화학자들이 기체의 독특한 성질에 호기심을 느끼고 구성 성분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연구로 서로 결합해 공기를 구성하는 몇 종류의 기체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로써 공기를 하나의 원소로 보는 개념은 사라지고 오늘날처럼 기체도 액체나 고체처럼 물질의 상태 중 하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순식간에 몇 가지 기본적인 물질이 결합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이 이룬다는 사고로까지 이어졌다. 1729년 프러시아 왕의 주치인 게오르크 에른스트 슈찰은 플로지스톤, 즉 열소의 개념을 고안했다. 열소는 무색, 무취, 무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물질로 슈탈은 이것이 음의 질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슈탈은 왜 어떤 물체는 연소시켰을 때 더 무거워지는지 열소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봉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여러 현상을 설명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도 바로 열소 때문이라고 했다. 열소 이론은 유명 화학자들의 지지를 받아 수십 년 동안 중심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화학자 조지프 프리스틀리는 1774년에 산소를 분리하는 데 최초로 성공했으며 산소가 연소작용과 호흡작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설명했다. 그러나 프리스탈리는 산소를 열소가 빠진 공기라고 불렀을 뿐 자신의 발견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후 그 업적은 라부아지에게로 넘어갔다. 앙투안 라부아지에는 파리 출신의 부유한 법률가로 가문의 전통에 따라 1764년에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수학, 천문학, 화학, 그리고 식물학에 큰 매력을 느낀 그는 과학을 더 공부하고 싶은 욕심에 2년 만에 변호사 일을 접었다. 1772년 라부아지에는 흙, 공기, 불, 물에 대한 그리스 철학사들의 이론 중 몇 가지가 틀렸음을 증명해냈다. 기발한 실험과 정확한 정량 분석으로 높은 명성까지 얻었다. 그는 가열 효과를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하게 물질의 질량을 측정해 열소 이론의 난관을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처리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을 때만 그 물질을 원소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원칙도 정립했다. 약간의 오류도 있었지만 원소 목록을 33개까지 확장시키기도 했다. 1776년부터 1782년 사이에는 공기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실험을 통해 연소작용과 호흡작용에서의 산소에 대한 프리스틀리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켰다. 1777년 9월 5일 라부아지에는 자신의 비망록에서 산소를 뜻하는 옥시진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1783년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 제출한 논문에서는 무리수소와 산소의 결합의 산물임을 보고했다. 그 뒤를 이은 논문에서는 우리가 산소라고 부르는 물질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도 내놓았다. 예민한 질량 측정 장치들과 날카로운 통찰, 그리고 귀납적인 추론을 통해
라부아지에는 고대 그리스의 4원소론을 극복하려던 보일의 노력을 완성시키고 좀처럼 꺾이지 않던 열소 이론마저 잠재워 버렸다. 이러한 연구 업적 덕분에 라부아지에는 오늘날에도 현대 화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라부아지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평생에 걸쳐 왕성한 정치 활동을 했다. 1768년부터 1790년까지는 프랑스 정부의 경제, 농업, 교육, 사회복지 부문의 공직에서 오래도록 봉직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개혁주의자이자 진보 정치인으로서 많은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동참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1793년에 시작된 공포정치로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물론 여러 학회들이 탄압을 받으면서 라부아지에는 부유한 프랑스 귀족 가문 출신이라는 사실과 1768년에 세금 징수관으로 일한 전력 때문에 체포되었다. 그리고 1794년 5월 8일 단 하루 만에 끝난 재판의 판결에 따라 파리 콩코드 광장에서 처형되고 말았다. 단도대에서 잘린 그의 머리가 처형된 다른 세금 징수관들의 머리와 함께 피범벅이 된 양동이 안으로 떨어지면서 과학과 합리적인 사상에 대한 라부아지의 기여는 끝이 났다. 최초의 현대 원자 이론을 전개한 돌턴. 모든 물질이 구성하는 원소의 성질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국 시골의 한 가난한 퀘이커 교도 직조공의 아들이 원자론을 확립하면서 밝혀졌다. 1803년 10월 맨체스터에 있는 유칼리지에서 수학과 자연 철학을 가르치던 존 돌턴은 맨체스터 문학철학협회에 기체의 혼합물과 용해도에 대한 논문을 제출했다. 상태는 여러 기체 소립자의 수와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질의 소립자가 가지는 상대적인 질량에 대한 탐구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새로운 주제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주제에 대해 탐구하며 놀라운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 연설을 하기 한 달 전, 돌턴은 라부아지에와 다른 학자들의 계산을 바탕으로 여러 원자들 간의 상대적인 질량표를 내놓았다. 1800년대 초, 인류는 기원전 478년의 레오키포스로부터 시작해 영국의 돌턴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원을 한 바퀴 그리며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돌턴은 연금술사들의 시대 이후 200년에 걸친 화학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며 보일의 미립자 이론보다 한층 더 발전된 이론을 세웠다. 원자를 이해하는 데는 중력의 법칙이나 운동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케플러나 뉴턴의 이론이 필요 없었다. 1800년대 초반에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 비밀을 풀고 이해하기 위해 바른 경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웨덴의 의사이자 화학자인 옌스 베르셀리우스는 돌턴의 원자 이론을 접하자마자 분석 화학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돌턴의 원자 이론이 가진 위대한 의미를 깨달은 최초의 과학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1810년부터 정확한 원자 질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한 베르셀리우스는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는 화학 기호의 표준 체계와 화학 비례식을 고안했다. 한편 이탈리아의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메데오 아보가드로와 이탈리아의 화학자 스타니슬라오 칸니차로는 강한 결합에 더 큰 의미를 밝혀냈다. 이 두 화학자의 연구는 분자의 질량과 크기를 결정하는 수단을 마련해 주었다. 1811년에 소개된 아보가드로의 가설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소립자가 반드시 원자인 것은 아니지만 결합하여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집합일 수는 있다. 두 번째, 같은 부피의 기체 안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그 정확성과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아보가드로의 가설은 당시에 받아들여지던 원칙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다 1858년에 칸니차로가 독일에서 열린 국제화학회의에서 또 다른 증거를 찾아내 아보가드로의 가설이 옳다고 증명하고 나서야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그 후 화학은 진정한 과학으로 급속히 성장했으며 원자는 새로운 개념적 틀과 체계로 정비되었다.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는 러시아 시베리아 태생의 화학자로 17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1869년까지 알려진 원소는 모두 61였다. 멘델레예프는 하나의 카드마다 한 가지 원소의 성질을 적어
각각 61장의 카드를 준비했다. 이 카드들을 이리저리 배열하며 궁리하던 멘델레예프는 원자량이 작은 것부터 큰 것의 순서로 카드를 늘여놓으면 어떤 주기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러한 성질을 반영해 표를 만들었고 1869년에 발표했다. 멘델레예프는 원자량의 오름차순으로 원소를 배열하고 소소의 기로를 수소보다 무거운 다른 원소들에게서 따로 떼어내 배치하는 등 자신이 발견한 원칙을 이 표에 적용했다. 그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주기율표에 빈 공간을 남겨두었다. 색깔과 형태를 바탕으로 퍼즐의 빈자리에 알맞은 조각을 찾아 맞추듯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조각들이 있다고 상상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칼슘 다음에 미지의 원소가 있을 것이며 그 원소는 아마도 붕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1879년에 스웨덴의 화학자 라르스 프레드리크 닐손이 스칸듐을 발견하면서 멘델레예프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멘델레예프의 표는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인 현대 주기율표로 발전했다. 현대 주기율표에서는 세로열을 족이라고 부르고 가로행은 주기라고 부른다. 원소의 원자 번호는 그 원소의 원자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와 같다. 원자의 번호와 원자량을 결정할 때 중성자는 무시한다. 현대 주기율표는 모든 원소를 간결하게 정리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일정하게 두드러지는 특징을 바탕으로 성질이나 경향에 따라 원소들이 가족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기율표에는 인간에 의해 탄생한 원소도 20개나 들어있다. 이 원소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지만 사람에 의한 핵반응의 부산물로 합성되며 국제 순수 및 응용화학협회에서 공식 명칭이 정해진다. 이 원소들 중 첫 번째로 만들어진 것은 1952년에 아인슈타이늄이며 그 다음에는 페르뮴, 멘델레뵴, 노벨륨, 로렌슘, 러더포듐, 더브듐, 시보듐, 보륨, 하슘, 마이트너늄, 다름스타듐, 렌트게늄, 코페르니슘 등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110번과 111번, 112번은 2011년에, 114번 플레로듐과 116번 리버모듐은 2012년에 명명되었다. 이 책을 쓰는 동안에도 4개의 원소, 셉튬, 우누옥튬이 그 원소들인데 이 중 마지막인 우누옥튬은 지금까지 생성된 원소들 중 원자의 수와 원자량이 가장 크다. 새로운 원소의 이름을 짓는 일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저명한 화학자 글렌 시보그는 95번 원소와 96번 원소의 이름으로 판데모늄과 델리륨으로 제안했다. 새로운 원소를 찾는 경쟁에서 화학자들이 겪는 지독한 어려움과 극간의 스트레스를 원소의 이름에 담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화학의 역사는 매력적이고 이 분야의 중요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에 유엔은 인류에 대한 화학의 공로를 기리는 의미로 2011년을 세계 화학의 해로 선포했다. 화학자들은 화학 법칙 속의 물리적 기초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원자들의 실제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화학자들이 이러한 바람은 19세기 후반까지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보기에 돌턴의 원자 이론은 빈틈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단 뉴턴의 물리학적 체계와 맞지 않았고 물질의 정기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도 부족했다. 물리학자들은 이와 관련된 연구로 전기 결합된 기체의 행동을 더 확실히 이해하고자 했다. 19세기 내내 수많은 물리학자와 화학자들이 이 현상과 관련된 실험을 진행했다. 1879년 영국의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윌리엄 크록스가 기체 내부에서의 전기 방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크록스는 실험을 위해 직접 설계한 진공관을 사용했다. 이 관에는 음극과 양극이 들어가 있어 전하가 관을 통해 흐르게 되어 있는데 크록스는 관 안에 기체의 전기를 흐르게 하면 근원과 성분을 알 수 없는 선이 방출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선은 몇 가지 특징을 보였는데
일단 직선으로 이동했으며 인광을 내면서 어느 일정한 물체에서는 열까지 냈다. 그 후 15년 동안 여러 명의 화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이 신비로운 선의 성분과 성질을 밝히기 위해 음극선과 크륵수 간의 실험에 매달렸다. 20세기를 향해 가던 시대의 과학자들에게는 기원전 478년에 최초로 원자론을 주장한 레오키 포스에 비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이해하는 데 대한 훨씬 더 큰 동기가 있었다. 모든 원자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성격이 있으며 원자가 더 작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질 무렵 19세기 마지막 과학자들은 이전의 활약한 선배들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원자의 내부 구조에 대한 비밀을 극적으로 풀어냈다. 과학의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는 말을 타고 20세기로 들어갔다. 그리고 우주선을 타고 20세기에서 벗어났다. 또 장티푸스와 천연두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20세기를 열었으나 21세기의 우리는 그 두 가지 질병은 물론 수많은 다른 질병들도 정복했다. 게다가 장기이식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심장이나 장기를 기증받아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그 덕분에 1900년에는 47세이던 인간의 평균 수명이 오늘날에는 75세로 늘어났다. 20세기가 시작할 때만 해도 무선 전신으로 하는 단거리 통신이 보편적이었지만 지금의 우리는 수십억 마일 떨어진 우주로 음성과 컬러 사진을 보낸다. 20세기의 문을 열 때 우리는 우주의 크기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우리 은하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별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20세기 문을 닫을 때에는 140억 년 전의 엄청난 폭발로부터 수십억 개의 별과 은하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수많은 은하들 중 하나의 가장자리에서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 바로 지구라는 것도 말이다. 또한 인류는 뉴턴의 물리학에 만족하며 20세기를 시작했으나 지금은 아인슈타인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20세기가 막 시작될 무렵이 되어서야 레오키 포스의 원자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원자를 입자를 쪼개고 이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보손의 존재를 확인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다가 핵무기가 인류 역사 속 모든 무기 에너지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에너지를 내뿜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하는 순간도 있었다. 1900년, 사람들은 다윈의 주장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나 밀레니엄으로 이동하는 순간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능력 있는 사람이자 인류의 조상인 루시를 보고 모든 의심을 거두었다. 그리고 이제는 DNA 분자를 조정하고 유전자 코드를 만들며 세포와 조직, 그리고 모든 동물을 존재하게 하는 복잡한 세포작용을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과학의 영혼, 이성. 1560년,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잠바티스타 델라 포르타는 세계 최초로 과학자들끼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다. 그가 만든 자연의 신비 아카데미는 많은 논쟁을 일으키며 단명하고 말았지만 발견의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1620년 프랜시스 베이컨은 신기관을 썼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기관의 현대판이었다. 영국의 철학자로서 의회의 의원과 대법관을 지낸 베이컨은 과학 연구에서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한 최초의 인물이다. 오늘날까지도 널리 인정받는 과학적 기법을 확립했다고 평가받는다. 베이컨과 동시대이던 갈릴레이는 베이컨의 기법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했다.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오며 과학자들의 발견은 인정받기 시작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교회가 주장하던 불변성은 버려졌다. 브라헤와 갈릴레이 같은 천문학자들은 천체를 직접 관측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웠다. 이와 같은 과학적 기법의 등장으로 관측은 가설이 되고 가설은 면밀한 탐색 끝에 이론이 되었다. 그리고 반박하는 주장들을 물리치고 살아남은 이론들은 법칙이 되고 원리가 되었다. 이렇게 되려면 관측 결과는 언제나 똑같아야 했으며 가혹하지만 피할 수 없는 도전을 물리쳐야 했다. 17세기와 18세기에는 유럽 각국의 정부가 과학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갈릴레이의 재판이 끝난 후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실험, 그리고 거기서 도출된 이론들을 보호했다. 덕분에 과학계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기구와 제도, 방법 등을 발달시킬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과학을 성장시키고 번영시킬 자유지대를 얻게 되었다. 21세기 사람들은 뉴턴이 말한 광대한 지식의 바다에 흠뻑 빠져 있다. 그리고 그 물을 느끼고 맛보고 있다. 그 물로 온몸을 씻으며 뉴턴을 포함한 과거의 다른 위대한 과학자들과 창의적 지성을 가진 위인들도 경악을 금치 못할 것들을 배우고 있다. 이제 과학과 과학의 합리적 이성은 인류에게 최고의 목표 중 하나로 남아야 할 것이다. 제이콥 브로노우스키도 인간이 학습을 통해 자기 능력의 한계를 확장하는 데서 무한한 즐거움을 느낀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과학 발견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오직 인간만이 가진 능력에 대한 신뢰를 정당하게 만든다.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는 계속해서 과학의 목표로 남아야 한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적합한 제도가 존재해야 한다. 인간의 발전은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행동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을 때 지적 성장은 멈추고 만다. 그러나 자유란 얼마나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굳게 유지된 믿음이 변화하려고 할 때마다 변화를 지지하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도록 억압해왔다.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태도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상 유지를 위한 아집은 종종 의식적으로 진실을 억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화에서 비롯된다. 노골적인 거짓말에서 비롯된 억압보다 이것이 오히려 자유에 더 큰 위협이 된다. 존 F 케네디는 1962년 예일대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실의 가장 큰 적은 종종 교묘하게 궁리한 부정직과 거짓이 아니라 끈질기고 설득적이고 현실적인 신화이다. 신화는 오늘날에도 만연해 있고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자유는 법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대중의 이해와 이성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이성은 과학의 영혼이다. 이성이 억압당하거나 외면당하면 전체주의나 무정부주의가 재빨리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과학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한 사회가 이성적인 사고를 버리고 공교육에서 창조론을 인정하거나 강제한다면 그 끝은 어디이겠는가?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조직인 피플 포 더 아메리칸 웨이는 공교육과 관련된 연례 조사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단체의 최근 보고서에는 과학 수업에서 창조론을 가르치기 위한 투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해 주의회를 점점 더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진화론을 검열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가 실려 있다. 미국 전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교실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창조론을 가르칠 장소는 따로 있다고 믿고 창조론은 과학이 아닌 종교적인 신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 결과와 별개로 공교육의 수업 과정에서 창조론을 포함시킬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을 보면 아마도 멀지 않은 미래의 창조론 수업이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 이렇게 비이성적인 법을 포용하다 보면 인종과 피부색, 종교 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법과 사회 정책들까지 관대하게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지적, 예술적, 과학적 진전은 멈추어 버릴 것이다. 오늘날 존재하는 여러 전체주의적 사회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 핵 물리학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안드레이 사하로프는 압제적인 소련에서 탈출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 지적 자유는 인간 사회의 필수 요소이다. 사상의 자유는 사람들이 집단 신화에 물들지 않도록 해줄 유일한 방어책이다. 사악한 위선자와 선동가의 손안에 든 집단 신화는 피로 얼룩진 독재로 변모되기 쉽다. 지성과 세계관을 법령으로 억누를 수는 없다. 오로지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지평을 넓히는 데 관심을 가진 사회에서의 열린 토론에 의해서만 형성되거나
변화될 수 있다.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 이따금씩 극심한 반이성주의가 나타나 인류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이러한 정신사조는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해왔고 오늘날에도 맹렬하게 살아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이성과 이성적인 사유에 의존해야 한다. 정치 사회제도에 의해 통제받아온 과학. 우리는 인간 개놈과 유전자 공학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핵에너지와 원자폭탄 또는 다른 발견과 기술과 관련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발견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과학과 과학자들이 비난을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의 여부는 우선 정부 기관들을 통해 사회 전체가 결정하는 것이다.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전투와 파괴를 위한 기술의 산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보건과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자원을 두고 다툰다. 어떤 나라에서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화장실이나 욕실, 가구, 병을 치료할 의약품, 교육 서비스 등 기본적인 것조차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 오늘날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무지와 가난 속에서 삶을 보낸다. 400명이 넘는 아동들이 매시간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간염 등으로 죽어가고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간다. 이렇듯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기술 문명의 축복은 대체 어디로 갔으며 과학의 진보는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아인슈타인 역시 이성적인 사고만으로는 인류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과학 발견과 기술 발전이 죽음과 파괴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전쟁터만이 아니다. 1984년 12월 3일 인도 보팔에서 유니언 카바이드 주식회사가 소유한 공장이 폭발하면서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이소시안화 메틸가스가 터져나왔다. 이 사고로 3,000명 이상의 죄 없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1986년 4월 26일 소비에트 연방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는 원자로 하나가 방사능 구름을 내뿜으며 1만 평방마일이 넘는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켰다. 그 결과 500만 명이 방사능에 노출되었는데 이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200배나 강력한 수준이었다. 그로 인해 32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수십만 명이 방사능 관련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중 15만 명이 방사능 관련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사망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한때 소비에트의 모범도시라 불리던 4만 명이 모여 살던 프리피아트는 현재 원자로 4호기를 관뚜껑처럼 덮고 있는 강철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그림자 아래 텅 비어 있다. 그리고 아직도 27만 명의 주민들이 주변 지역에서 위험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1987년 브라질 고이아니아에서는 한 무리의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버려진 방사선과 병원에 몰래 숨어들어가 나무로 만들어진 캡슐 하나를 부수는 일이 있었다. 캡슐 안에는 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이 들어있었다. 캡슐 안에서 푸른빛을 내던 가루는 249명의 사람들을 방사능에 오염시켰다. 그중 많은 사람이 죽었고 나머지는 사지를 절단하거나 방사능 관련 질병에 걸린 채 살아가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핵재앙은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에 있는 후쿠시마 제1핵 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지진과 그 여파로 몰려온 쓰나미로 인해 기관 고장이 일어나면서 핵연료 다발이 녹아내렸고 그 결과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누출된 것이다. 이 사고는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에서 최고 위험 등급인 7등급으로 판정되었을 만큼 큰 사고였다. 이 사고 자체와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보고서가 일본 정부에 제출되었지만 이 사고로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수천 명의 피해자들은 시간이 더 흘러야만 그 운명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난해한 역설은 의료과학과 관련되어 있다.
의료 과학의 진보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인구 증가와 직결된다.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들을 한번 짚어보자. 1850년의 세계 인구는 12억이었다. 2010년의 세계 인구는 68억을 넘어섰다.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의 절반이 현재 살아있다. 향후 15년 이내의 세계 인구는 1850년의 세계 인구만큼 더 증가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의 평균 수명은 47세에서 오늘날 75세로 연장되었다. 그동안 세계 인구는 5배나 증가했다. 앞으로 고혈압, 비만, 흡연 등 건강에 해가 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평균 기대 수명은 98세 또는 99세까지 연장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지 않는 한 세계의 인구는 앞으로 100년 전후에 140억 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가파른 인구 성장은 많은 나라들이 지금껏 일궈놓은 경제를 휘청거리거나 뒷걸음질 치게 한다. 노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력 저하, 관절염, 알츠하이머, 감각 손상, 골다공증 등 노화에 동반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각국의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인구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속도이다. 세계 인구는 매 초당 3명씩 늘어난다. 연간으로 따지면 해마다 9천만에서 1억 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농업 생산성,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 혜택과 기타 필요한 요소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폭력과 사회적인 불안이 발생할 위험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해마다 신생아들 대부분은 가장 가난한 나라, 다시 말해 그 아기들이 앞으로 필요로 할 최소한의 것들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미래를 위한 투자 역시 턱없이 모자란 지역에서 태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산하 제한과 가족 계획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대두된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문명 비평가인 허버트 조지 웰스는 문명의 교육과 재앙의 경쟁에 돌입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가 말하는 재앙은 거칠 것 없이 폭주하는 인구 성장이 승리를 거두는 상황이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 정치적 요인 때문에 세계 여성의 절반이 가족계획 서비스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인구 성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세계적 사회의 병폐를 치료하는데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간접적인 것뿐이다. 해법은 과학에 있지 않다. 실패도 과학 때문이 아니다. 해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한 사회, 경제, 문화적 구조와 제도에서 찾아야 한다. 과학과 기술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주체는 정치와 정부, 그리고 우리의 도덕이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은 존재를 설명할 뿐 당위를 규명하지 않는다. 모든 형태의 가치 판단은 과학의 영역 밖에 있다 라고 말했다. 또 오펜하이머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지휘자로서 원자폭탄을 투하한 결정에 자신이 기여했던 부분을 회고하며 나는 정책 결정자가 아니었다 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과학자 역시 과학의 발전을 위해 연구한 것이지 사회 정책을 위해 연구한 것이 아니었다. 과학의 목표는 자연을 정복하거나 인간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케플러나 뉴턴에게 과학의 목표는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또 크릭과 왓슨에게는 생명이 어떻게 생겨나고 발달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마리 퀴리는 과학을 인간 정신의 가장 고매한 선언이며 인류를 돕기 위한 가장 완벽한 도구라고 표현했다. 과학은 우선적으로 논리적이고 균일한 사고의 체계 안에서 물리적인 세상의 이해를 추구할 뿐이다. 20세기 다양한 과학 분야가 통합되다. 8부 첫 부분에는 진화론의 역사에 대한 로렌 아이슬리의 글 일부가 인용되어 있다. 다양한 과학 발견들이 새로운 형태의 결과를 낳았다는 그의 글은 20세기의 모든 과학에 두루 적용할 만하다. 지난 세기
과학의 모든 분야는 중첩되고 서로 얽히면서 상호 의존적인 지식의 복합체가 되어 우리를 힘껏 미래로 이끌었다. 이제는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들을 분명하게 가르치던 경계가 사라지고 다른 분야와 그 하위 분야들이 한데 섞여 공통의 관심과 목표를 가진 비옥한 밭이 되었다. DNA에 관한 내용에서 보았듯이 생물학자들과 유전학자들은 화학에서 답을 찾았다. 또 20세기의 천문학자들은 물리학과 화학에 의존하게 되었고 지질학은 생명의 기원과 진화에 있어 핵심적인 열쇠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대개 이론과학자가 아닌 실험과학자이다. 그들은 앞선 세기에서는 없었던 분자 유전학, 생화학, 생물 물리학, 우주학, 그리고 그 외의 여러 전문 분야가 통합된 과학을 연구한다. 1500년대에 코페르니쿠스는 27번 관측한 천체 자료에 논리적인 사고를 더해 지동설에 이르렀다. 이와 비슷하게 뉴턴, 다윈, 아인슈타인도 혼자서 수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심사숙고한 뒤 공식화해 이론을 세웠다. 반면에 20세기 이루어진 5가지 위대한 발견 중 4가지는 1인 과학 시대가 끝나고 집단 과학의 시대가 도래하며 가능했던 것들이다. 20세기에 접어들며 과학은 공생과 중첩의 시대를 맞이했고 과학자들은 더 이상 한계가 명확한 자신만의 분야에 홀로 머물 수 없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이종 교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분야와 상관관계에 있거나 의존 관계에 있는 분야의 발달을 따라갈 필요를 느꼈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분야와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먼저 감지된 것은 케플러가 행성 운동의 법칙을 발견한 1600년대 초였다. 이때 연계된 것은 천문학과 물리학이었는데 이 분야들이 마지막으로 통합된 것은 20세기의 빅뱅 이론이 형성될 때였다. 1936년 초에 조지 가모가 소규모 핵반응을 빅뱅으로 확장한 최초의 이론을 세운 것이다. 또한 지난 세기 첫 10년 동안 생물 물리학, 생화학, 분자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생물학자, 화학자, 유전학자 등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영원히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지식의 풀을 만들었다. 이 풀은 탄소, 질소, 산소, 그리고 인 등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벽돌로 만들어졌다. 모든 유기체의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 단백질은 대기 중에 질소를 포획해야만 만들어진다. 또 화학 원소 질소는 DNA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나트륨과 칼륨은 신경계와 뇌 조직이 필수적인 원소이며 칼슘은 뼈와 껍데기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시간의 역사에서 호킹은 원자 물리학을 생물학과 연결시키며 전자의 전하가 조금만 달랐어도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핵융합 과정이 불가능했거나 수많은 항성들이 폭발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어떤 경우는 태양광 또는 별에서 만들어진 원소나 별이 폭발할 때 우주 공간으로 흩어진 원소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형태의 지구의 생명체는 결코 발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크릭은 고전적인 유전학을 되새기며 중요한 것은 유전학과 생화학을 결합시키기 임을 간파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 열광의 탐구에서 유전학자와 단백질 화학자들이 DNA 분자의 코딩 문제를 풀기 위한 설계 실험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서로 조금 더 가깝게 지냈어야 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썼다. 이중 나선 구조가 밝혀진 이후인 1954년에 이르러서도 유전학 전문가들은 단백질 화학을 배우는 데 주저했고 단백질 화학자들은 유전학을 배우는 데 주저했다. 그러던 중 잉그램이 겸상 적혈구 빈혈증의 원인이 되는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특정 아미노산 코드 하나에서 일어난 변형을 알아냈다. 크릭은 잉그램의 연구가 유전학자들과 단백질 화학자들의 연구 태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과학 분야들의 융합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인정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잡정 교배에서는 대개 수태 능력이 결여된다. 그러나 과학의 경우에는 대개 그 반대이다. 과학적 주제의 이종 교배는 종종 놀라울 정도의 다산력을 보여준다. 과학이 지나치게 순수 혈통만을 강조한다면 결국은 혈통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21세기는 증분적 과학의 시대. 과학 법칙들이 더 정교하고 심도 있게 다듬어지면서 과학자들 사이의 전문성이 한층 더 부각되었다.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과학적 질문이 떠오르거나 새로운 이론이 세워질 때마다 수십, 수백, 심지어는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각자 자신의 한정된 전문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집단적인 창조를 향한 사고와 연구의 이종 교배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따라서 과학혁명을 불러온 7가지 위대하고 포괄적인 이론들과는 달리 21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학 발견은 증분적 발견의 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루이 파스테르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학은 자연 현상의 본질에 한 걸음씩 더 깊이 다가갈수록 점점 더 미묘해지는 질문에 대한 불확실한 답을 통해 발전한다. 오늘날의 과학은 이미 증명된 더 큰 발견에서 세세하게 분리된 각 측면들에 대한 연구와 실험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룬 7가지의 위대한 발견과 견줄 만큼 큰 발견의 대상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과학의 종말에서 존 호건은 오늘날 우리는 자연의 기본 법칙들을 발견하고 있지만 이런 날은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썼다. 21세기의 과학은 무한의 과학이 아닌 극미의 과학이 되었다. 양자 이론을 우주와 묶으려는 대통일장 이론의 과학자들에 의해 우주의 물질에 대한 과학은 아원자 입자, 입자 충돌기, 입자 가속기의 과학이 되었다. 대통일장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40년이나 추구했으나 결국 무의로 끝났던 이론으로 만약 이 이론이 확실하게 증명된다면 화학, 전자기학, 역학, 천체 물리학, 그리고 물리학의 나머지 영역들은 모두 하나의 방정식, 말 그대로 만물을 기술하는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세기 후반기의 과학은 허블 우주 망원경, 전자현미경, 분자생물학의 시대를 구가했다. 그 시기에는 민간 주대의 연구소가 큰 역할을 했으며 수천 개의 대학과 정부 산하 연구소들이 귀초 과학 연구에 몰두했다. 박물학자들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퇴세의 표본을 수집하던 그런 시대의 과학이 아니었다. 미국 롱아일랜드 섬에 위치한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는 그 시기의 대표적인 연구시설이다. 5,000에이커의 면적에 3,000명 이상의 종사자들이 AGS 입자 가속계를 중심으로 입자 물리학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영역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 연구소가 배출한 7명의 노벨상 수상자 중 3명이 AGS 입자 가속계를 연구에 이용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데일리, 랠리, 더럼, 채플힐 사이에 위치한 리서트 트라이앵글 파크는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의 본거지로 나무가 울창한 숲속 곳곳에 300명의 연구진을 위한 연구시설이 분산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우리 환경 속의 화학 물질들이 어떻게 암과 유산 또는 조산을 일으키는지, 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이 다양한 암을 일으키는지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 중이다. RTP는 레일리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채플힐의 유니버시티 오브 캐롤라이나, 더럼의 듀코 대학에 둘러싸여 있다. 이 대학들은 공학, 동물학, 분자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지만 이와 비슷한 수준의 집중적인 연구시설을 미국 전역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왓슨은 뉴욕의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에서 연구했고 35년 동안 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했다. 이 아름답고 활력 있는 연구소에서 유전자 발현을 지배하는 귀초 과정과 유전체학, 생물정보학 등의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었으며 지금까지 8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됐다. 그리고 지금도 400명의 과학자들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21세기의 과학은 이제 세계적인 규모의 과학적 노력이 상호 연관되면서 진행되고 있다.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발견과 관찰도 몇몇 개인의 힘보다는 그룹, 팀, 기관, 대학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기존에는 주기율표에 없는 새로운 원소가 발견되면 발견자에게 그 원소의 이름을 붙이는 권한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그 권리마저 순수 및 응용화학 국제연맹의 한 위원회가 가져가 버렸다. 집단 과학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개인의 업적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정하거나 보상한다.
특히 노벨상은 기초과학 분야의 업적에 수여되는 최고의 상이다. 1901년부터 시장되기 시작한 노벨상은 스웨덴 출생의 화학자이자 공학자이며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자인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1896년에 설립된 재단에 의해 수여된다. 노벨의 유언에 따르면 이 상은 매년 그 전년도에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과학 업적을 남긴 사람에 수여하도록 되어 있다. 애초에는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상 부분만 있었으나 문학, 평화, 경제 부문이 추가되었다. 140억 년간의 위대한 지적 여행. 정치적인 구조나 종교적인 철학을 두고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의 상품과 자원을 어떻게 생산하고 배분할 것이냐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 무엇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자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다. 이는 불과 200에서 30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주의 모든 물질이 130억 내지 150억 년 전에 있었던 폭발로부터 마치 연이 얼레에서 풀려나가듯이 더 먼 곳을 향해 계속 풀려나가고 있다. 우주의 존재가 시작된 뒤로 105억 년 동안 지구라는 이 행성은 먼지와 가스를 잡아당겨 뭉치다가 드디어 최초의 세포를 낳았다. 그 세포가 최초의 다세포 유기체로 진화하기까지 30억 년이 걸렸다. 식물은 점점 진화해 태양으로부터 날아온 광자를 삼킨 뒤 그것을 물과 이산화탄소와 섞어 탄수화물로 만들어냈다. 동물은 식물에게서 나온 폐기물, 즉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분자를 내쉬었다.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는 다시 식물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여정에 동참하던 모든 유기체는 수십억 개의 은하 중에서 우리 은하, 그리고 그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9,300만 마일 떨어진 나선팔의 가장자리에 있는 평범한 별 하나의 주변을 공전하며 스스로 자전하는 작은 행성이 만들어낸 자연의 산물이다. 최초의 포유류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하기까지 다시 몇 억 년의 시간이 흘려야 했다. 그 후 300만 년 동안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자연의 선택에 의해 존재하게 된 풍경 속의 한 개체에서 풍경의 조성자인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했다. 그는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조율된 60억 개의 전하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로 그 전하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 지구의 두 발을 단단히 붙이고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만큼 지적인 존재였다. 뉴턴은 케플러와 갈릴레이 그리고 그 외의 많은 과학자들이 어깨 위에 올라서서 인류를 광활한 지식의 바다 끝으로 안내했다. 러더퍼드, 마리 퀴리, 보어는 레오키포스가 말한 궁극의 입자를 발견했다. 아인슈타인은 그 입자들 사이에 숨겨진 막대한 힘을 찾아냈고 시간과 공간을 다시 정의했다. 허블은 망원경으로 은하가 더 멀리 흩어지는 것을 보았다. 다윈은 막막할 정도로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관찰했고 하나의 공통된 조상이 있음을 깨달았다. 슐라이덴과 슈반, 플레밍, 그리고 바이스만은 망원경을 통해 자신들의 모든 생명과 성장의 근원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멘델은 수많은 세대의 완두콩을 관찰하며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유전인자가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후대에 대물림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스트, 모건, 그 외의 많은 과학자들이 그 과정을 찾아냈다. 크리커 와스는 생명의 시크릿 텍스트를 열었다. 그 텍스트의 첫 글자는 40억 년 전에 최초의 세포에 써 있던 것이었다. 지식은 우리의 운명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이론을 개발할 것이며 자연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탐구를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 따라서 발견하고 창조하고 탐험하고 발명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치료법과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바로 발견자이고 창조자이고 탐험가이며 발명가이다. 우리는 깊고 어둡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미지의 것들을 찾아다니며 훨씬 더 큰 지혜를 발견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미래 앞에 서 있다. 과거를 들여다보고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자리를 찾았다. 우리는 이미 21세기에 와 있다. 오빌라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멀리에서 미래를 찾을 필요가 없다. 미래가 장엄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140억 년을 여행해 왔다.